부천국제영화제를 찾아주신 관객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뒤에 써있는 비마이 게스트 외유내강 그리고 모가디슈 상영 이후에 관객과에 대한 진행을 맡게 된 모더레이터 진명현입니다. 영화는 즐겁게 잘 보셨죠? 네, 또 부천에서 보니까 굉장히 색다른 느낌이셨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셔서 오늘의 주인공들을 바로 모실 텐데요. 저희가 행사 시간이 오늘 꽤 길어요. 90분 동안이나 넉넉하게 준비를 해주셨으니까는 끝까지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유승환 감독님과 조인성 배우님 그리고 강혜정 대표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 인사 한번 드리고 앉아서. 네, 안녕하세요. 저 모가디슈 연출한 유승환입니다. 네, 감독님과 지금 세 작품 연속 작업하고 있는 조인성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외유내강 강혜정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참석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큰 부천 어울마당 상영관을 가득 채워주신 관객분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아마 이 자리를 굉장히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사진도 찍을 시간 충분히 있고 또 관객분들 질문도 저희가 받을 예정이니까는 영화에 대한 소감이나 또 아니면 질문 같은 것들 챙겨놓으셨다가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 주어졌을 때 잘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세 분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뒤에 보시는 것처럼 비마이 게스트 외유내강 창립 20주년 외유내강 그리고 지금이라는 올해 부천에서 굉장히 큰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행사에 함께 하시게 된 소감도 유승환 감독님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부천에서 저희 외유내강이라는 영화 만드는 사람들한테 그 특별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런 처음이자 마지막이겠죠. 20주년이 또 오는 건 아닐 테니까. 그래서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되게 이상해요. 20년이나 지났단 말이야 또 있고 어제 사실은 그 외유내강 20주년 기념해서 한국 영화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한다는 취지의 포럼을 했었는데 다들 무슨 지금의 한국 영화의 위기 상황을 가지고 막 반성하고 막 어려워하고 그래서 되게 엄숙해졌었어요. 마냥 저희가 막 20주년 했다, 20주년이다 그래서 20살 맞았다 하고 좋아할 만한 분위기는 아니죠. 지금 한국 영화가 어려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모가디슈는 코로나 그 광풍의 한복판에서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객석 좌석간 뛰어앉기하고 7시 이후로는 그 상영이 금지되고 막 이런 상황에서 개봉을 강행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고 한 20년을 부천에서 돌아보면서 또 모가디슈라는 영화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관람하고 대화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개무량합니다. 네, 더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조인성 배우님 이제 세 번째 함께하고 계신 거니까 팀 외유내강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소감 여쭤보겠습니다. 부천 영화제 처음 오게 됐는데요. 이런 공식적인 행사에 얼마만에 갖는 건지 저도 참 오랜만에 외유내강과 함께 이렇게 관객 여러분들을 또 제 작품인 또 모가디슈를 통해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현재로서는 외유내강 전속 배우처럼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예, 다음에 또 나올 영화도 또 감독님께서 좀 열심히 편집 중이시고 내년에 완성이 되면 찾아뵐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까지 많은 성원과 또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혜정 대표님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저 객석에서 같이 영화를 보면서
저하고 옆에서 유승원 감독 너무 둘이 재밌게 웃으면서 봤던, 새롭게 저걸 저렇게 찍었지라는 감회 속에 봤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한번 그냥 한국의 20년째 영화를 만들고 있는 한 영화사의 20년을 기억해 주신 부천영화제 분들, 그리고 그 영화를 함께 기억하고 축하해 주시기 위해 오늘 이 객석 채워주신 관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도 오늘 주로 감독님과 조인성 배우가 좀 중심이 돼서 모가디슈를 통해서 그 영화뿐 아니라 한국 영화를 사랑하는 관객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 모두 귀한 거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강혜정 대표님 질문 많이 안 받으신다고 했지만은 또 외연회관 기둥이기 때문에 관객분들이 궁금하신 것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모가디슈로 좀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만났지만 외국영화에서 만들었던 작품들도 그 중에서도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뭐 제작 쪽 관련해서는 강혜정 대표님께서 또 성실하게 대답해 주실 테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국내각 영화들 중에 간단한 질문은 조인성 배우한테 질문하셔도 어느 정도 대답할 수 있는 이 내부 거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조인성 배우 그 외연회관 내에서 직함 같은 거를 좀 부여받으셨나요? 아직 비정규직이다. 이제 다섯 작품 정도 해야지 정규직으로 된다 그래서 2작품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2작품 더 기다릴 수 있는 희망이 생겼네요. 네, 저도 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모가디슈를 봤는데요. 감독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팬데믹 한복판에서 떨어져 앉아서 봤을 때랑은 또 너무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관객분들이랑 같이 호흡하는 느낌이 너무 좋았고, 또 이렇게 뜨거운 부천 여름에서 더 뜨거운 소말리아 모가디슈를 좀 체험하면서 느낄 수 있던 자리였던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보신 관객분들한테도 부천에서의 경험이 특별한 추억으로 남게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세 분 각각에게 모가디슈는 어떻게 시작된 작품인지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각각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요. 이 질문은 강혜정 대표님께 먼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저에게 사실 모가디슈는 아시겠지만 이게 저희가 처음부터 기획을 했던 작품이라기보다는 덱스터 스튜디오가 기획을 하다가 저희에게 같이 해보자라고 같이 공동 제작을 하게 된,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큰 회사와 공동 제작을 한 첫 작품이었고, 그 기획을 하면서 그 덱스터 스튜디오의 수장이신 김용화 감독님께서 이 영화를 이승환 감독과 외윤회관이 전적으로 생각하는 방향으로 만들어도 좋다라고 완전히 다 열어주셨어요. 보통 공동 제작의 경우 그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때 공동 제작을 하면서 뭔가 함께 더 큰 걸 꿈꿀 수 있다라는 걸 처음으로 초반에 경험을 했었고, 아프리카에 가서는 괜히 했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있고, 왜냐면 너무 고통스럽고 고생스러운 시간이 많았어요. 진짜 제가 영화 보면서도 저거 정말 어떻게 저걸 찍었지 그때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그 현장을 매 순간 지켰던 우리 감독님, 조인성 배우님, 그리고 모든 스태프들, 목숨 걸고 영화 찍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를 그때 경험했다는 걸 또 배웠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 한가운데에서 그냥 영화 개봉하겠습니다 라는 결정을 하면서 관객들한테 정말 한국 영화 만드는 우리들이 얼마나 열심히 영화를 만들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또 인정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많이 사랑해 주셨고, 저한테 모가디슈는 뭐 인생으로나 회사로서나 굉장히 큰 획을 그은 작품이다라고 작동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인성 배우님. 네, 저는 모가디슈는 외유내강과 또 감독님과 처음 만나게 된 작품이겠네요. 감독님한테 오퍼가 와서 처음 만난 날 대본도 안 보고 한다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나서 영어 대사가 좀 많아서 수정을 좀 부탁드렸고, 또 흔쾌히도 그걸 받아들여 주셨고, 그래서 작업을 하게 됐는데, 사실 저도 이렇게 해외에서 올로케로 찍어본 게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저는 뭐 사실 다른 부담도 있었죠. 그러니까 향수병도 이겨내야 됐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연기 외적으로 이제 그런 프레셔들이 오니까 좀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글쎄요, 우리가 슈미트를 찍어서 그런지 또 모로코에서는
훨씬 더 재밌게 찍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때 또 기억이 좋은 추억으로 남고, 그때 겪어서 봤던 어떤 저의 경험이 이번에 휴민트를 하면서 해외 로케이션 안에서 어떻게 견뎌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경험으로 좀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저한테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이동환 감독님께서는 이 시작을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그 질문에 앞서서 오늘 그 객석에서 제 C열에서 강희정 대표와 같이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참 이곳이 오랜만에 극장에서 보는데 이 영화를 지금 여러분들 뒤에 보시면 태극기가 되게 크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시청, 그리고 여기 앞에도 여기 태극기가 보이거든요, 스크린 위에. 그러니까 이 영화를 태극기 아래서 이렇게 보니까 국민의례를 하고 해야 되나? 왜냐하면 처음에 이 실제 사건을 겪으신 강신성 대사님의 실제 수기에는,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만났을 때 해주셨던 얘기는 마지막에 그 주인공들이 백기를 들고 투항을 하는데 실제로 태극기를 흔들었대요. 근데 그 실제 대사님이 이 영화에서 되게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태극기를 흔들어야 되는데 백기를 흔들었다. 근데 제가 마지막에 그 태극기를 흔들면 너무 진짜 프로파간다 같이 보일 것 같아서 그래서 태극기가 이렇게 딱 정중하게 보이는 과정에서 그 에피소드가 먼저 생각이 나서 기분이 되게 묘하다. 그리고 몇 년 만에, 그때는 팬데믹 이후였는데, 팬데믹의 중심에서 이제 영화를 보고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게 그 내전에 관한 얘기잖아요, 소말리아에. 야, 우리가 작년 12월 3일날 잘못됐을 때 내란이 성공했으면, 와, 어쩌면 잘못했으면 진짜 그 광주보다도 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되게 이상했어요, 오늘 영화를 볼 때. 그래서 시작은 강희정 대표가 어느 정도 말씀을 해주셨고, 저한테는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이 전 영화가 군함도였는데, 군함도 개봉 당시에 되게 많은 그 논란들이 막 생기면서 좀 여러모로 되게 제가 곤란한 지경에 처했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 여러 의견, 영화에 대한 여러 의견들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무슨 그것에 대해서 어떤 자리에 나가서 논쟁하고 이런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냥 제가 만드는 다음 영화로 증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주제의 연장선상에 있는 프로젝트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만드는 영화의 사이클이 일정하게 좀 있는데, 군함도와 모가디슈 사이는 유독 좀 그 텀이 생겼어요. 한 4년 정도. 그 고민 안에서, 그리고 지금 내가 사는 곳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만들고 싶다. 어떤 영화가 됐든지. 그래서 조금 나를 관찰하는 시선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환경에서 만들고 싶다. 그 어려운 길이겠지만. 근데 이제 그 시점에 이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이 들어왔고, 그 이 프로젝트는 사실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시작하기 몇 년 전에 제가 이 이야기를 후배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와, 너무 기가 막힌 얘기다 했는데, 이것이 덱스터의 판권이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러면 이건 내 게 아니구나. 영화를 만들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희한하게 운명적으로 작용해서, 그러니까 내 게 아닌 것 같은데 결국 나한테 들어오는 게 있고, 내가 만들게 되는 게 있고, 또 이건 내 건 줄 알았는데 내 게 아닌 것들이 있고 한데, 몇 년 돌고 돌다가 저한테 제안이 들어왔죠.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 영화로 좀 큰 변화가 있는 것이 처음 작업해보는 배우들, 우리
조인성 배우하고도 처음 만나기도 했고, 뭐 김윤석 선배님이나 다른 그러니까 정만식을 제외한 주요 배우들이 다 저하고 좀 첫 인연을 맺었던 배우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뭔가 좀 새로운, 그러니까 되게 리셋해서 가고 싶은 느낌이 좀 있었고, 그렇게 시작이 된 영화입니다. 네, 우리 수영 감독님께 박수 한번 드리고. 세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세 분의 영화 인생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 모가디슈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제작사 외윤회강에도 모가디슈가 가져온 변화가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 짐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외윤회강 작품들 너무너무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이 작품을 골라서 20주년 이야기를 하는데도 의미가 있는 작품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봐도 느껴지는 게, 이 영화는 정말 한국에서 외윤회강이라는 제작사에서 덱스터와 함께 강희정 대표님과 이승환 감독님 그리고 조인성 배우님과 김인석 배우님 비롯한 배우들이 아니었으면 만들어지지 못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다른 데서는 시도할 수 없는, 감독님 말씀처럼 만나게 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작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 저는 처음 봤을 때는 너무 재밌게만 봤거든요. 근데 오늘이 세 번째 정도 보는 것 같은데, 오늘은 뒤에 너무 울어가지고 왜 이렇게 울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번 안 좋은 일이 아니에요. 조인성 배우님 오신다는 것도 있었지만 아이를 안는 순간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갑자기 아이를 확 안는데 그 장면을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닌데, 이렇게 관객분들 숨결을 들으면서 역동하는 그 순간을 만나다 보니까는 더 벅차오르는 장면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모가디슈 처음 보신 분 계세요? 네,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죠. 그러면 이 영화의 어떤 박력에 너무 반해서 디테일들 조금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볼 기회가 되신다면은 얼마나 이 영화가 감정적으로 정교하게 인물들의 관계를 엮고 있는 영화인지를 만끽하실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이 있다니까 너무 반가워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참 반가운, 첫 손님을 맞이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네, 이것도 태극기가 있는 극장, 대극장에서 보셨기 때문에 특별한 경험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두 번 본 분들을 저희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한번 그러면은 많이 보신 분들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워낙 N차 관람을 많이 했던 작품이기도 해서 솔직하게 모가디슈 나를 10번 넘게 갔다. 와, 대단한 분들이 또 나와 계십니다. 외유내강의 팬이신가 봐요. 감사합니다. 네, 이 작품이 정말 팬데믹 한복판에서 그런 상황에서 개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으로 보면 되게 기록적인 흥행 성적이에요. 400만 명에 가까운 관객들을 모았었는데, 강희정 대표님 개봉할 때 제작사 대표로서 고심과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냥 개봉 앞두고서 어떤 마음들, 어떤 준비들 하셨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팬데믹 4단계가 이제 시행이 되고, 객석 자체를 원바이원 한 달씩 뛰어서 앉고, 그리고 오후 7시 이후는 발권 자체가 안 되는, 저희가 여름에 개봉했잖아요. 사실 여름에 아시겠지만 여름 좀 늦게까지 영화를 보시고 시원하게 나와서 이렇게 뭐 맥주 한잔 하시면서 신화 영화도 보시고 돌아가는 그런 흐름이 딱 끊겼죠. 근데 저는 처음에 그 4단계를 할 때 한 2주 정도 하다 말 거라고 생각했지, 그게 거의 8주 이상 가는 거였으면 제가 알았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영화계 다른 제작사 뭐 선배님들, 배급사 분들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께 여쭤봤을 때 저한테 딱 내가 개인적인 입장을 한번 들려줄까라고 해서 좋습니다. 저 선배 개봉해요 말아요 라고 했을 때 열이면 10명이 다 나라면 당연히 안 하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때 모두가 다 반대하는 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그리고 저희 내부에서도 굉장히 반대가 많았고, 지금 이런 시장이 죽어나가는 아무도 영화 개봉하지 않은 시기에 이렇게 좋은 작품 왜 우리 영화를 개봉해요? 라는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그런 영화들을 좀 개봉해주는 용기를 가진 제작사 그리고 그 영화팀에게는 인센티브가 주어지기도 했지만, 사실 그 인센티브를 바라보고 개봉을 강행하기엔 좀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돌아보면 그게 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화를 계속 만들었고, 모두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개봉을 하자. 나는 이 영화를 만들었고 그리고 만들었던 거는 봐주실 감독들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고 저는 지금도 좀 약간 울컥하는 거는 그 당시 극장에 나와서 영화를 본다는 자체가 진짜 큰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었어요. 코로나가 너무나 극강했었고 마스크를 쓰고 그 밀폐된 공간으로 나온다는 자체가 정말 큰 모험일 때 384만이 공식 저희 스코어거든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정말 이 영화는 만든 사람도 있었지만 그 384명의 그 보이지 않는 지원들이 저는 지금도 그 어떤 영화보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숫자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뭐 오늘 처음 보신 분을 포함해서 여러 번 봐주셨던 분들께 그 용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무궁한 경애를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시는 분들 조금 울컥하시는 것 같아요. 조인성 배우님과 유승환 감독님도 각각 배우와 감독으로서 또 느끼는 무게감이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그때를 한번 회상하셔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 그 가장 그 개봉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은 저희 강혜정 대표와 저희 부사장이 가장 고민했었고 저는 사실은 개봉을 하고 싶었어요. 코로나고 나발이고 일단 극장에서 영화를 본다. 옆자리 한 칸 없으면 더 좋지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그 산업적으로 되게 위험한 판단이긴 한데 그냥 투자한 분들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한국 영화의 투자 규모가 너무 이제 커지니까 투자 사 그러고 막 어마어마한 미국의 막 그 스튜디오처럼 돈을 쟁여놓고 막 하는 걸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영화 보면 크레에서 이렇게 그 공동 투자해가지고 막 이름들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 개인 펀드들을 받아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화 한 편이 이게 그 손실이 나면 사실 그러니까 되게 그 용기 있게 그 자기의 돈을 투자했다가 손해 보는 분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뭐 이제 꽤 성공하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어쨌건 그 믿고 투자를 한 그 자본에 대해서 만 너무 그 손실 입지 않고 할 수 있다면 영화 대사에도 나오는데 좀 자존심을 지키고 뭐 품위를 지키면서 가고 싶다. 그러니까 눈치 싸움하면서 그때 막 다 영화가 너무 이제 위축돼 있는 상태에서 뭐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본 입장에서 어느덧 저는 항상 제가 이제 그 젊은 영화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덧 보니까 후배들도 많이 생겨 있고 그러면 그래 그 형이라도 나서서 한번 해볼게 라는 심정이 아주 없진 않았고 그런 생각도 조금 있었고 그러니까 한 20-30%의 책임감과 70%의 곤조? 그러니까 그냥 이 영화를 극장에서 만들고 빨리 보고 싶었어요. 저 스스로가. 그러니까 사실은 영화 만드는 감독은 좀 그런 측면에서 좀 이기적이죠. 제작자보다는. 그렇습니다. 네, 조인성 배우님 어떠셨을까요? 그대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자면 감독님이나 강혜정 대표님께서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이게 코로나 4단계에서 극장을 어쨌든 한 줄 뛰어앉기, 뭐 옆줄 뛰어앉기 기타 등등으로 좀 관객이 영화를 충분히 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를 뭐 OTT로 그냥 바로 갈 것이냐 예, 그런 생각들도 그런 뭐 제안도 많이 받았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장을 모집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손해는 또 감수해야 되고 그 손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내가 영화사가 책임질 수 있는 수준일까 그렇지만 극장의 개봉을 하는 건 영화인으로서의 자존심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았을 것 같다는 많았었던 기억이 나요.
저는 배우니까 뭐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지만 그 마음에 충분히 공감해 주는 것 그런 공감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결정이 났을 때 하기로 했으니까 간다. 왜냐면 뭐 이걸 하지 말아야 되냐 뭐 해야 되냐 그런 분별 속에서 있는 상태보단 결정이 났으면 자 이제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 홍보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안내를 할 것이냐. 그래서 그 안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진지하게 나눴고요. 그래서 8주 이상 뭐 4단계가 갔지만 저희는 또 8주부터 시작이다라는 마음으로 또 홍보 마케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 속에 한 영화, 제가 한 영화 중에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홍보 캠페인을 했던 영화로 기억이 남습니다. 지금 첨언하자면 저도 잊었던 기억인데 조인성 배우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기억이 났는데 OTT에서 그 굉장히 달콤한 제안이 왔었어요. 그 개봉을 이제 언제 하느냐 할 때 그냥 한 방에 그냥 이 손익분기를 그냥 다 해결해주고 뭐 할 수 있는 제안이 있었는데 그때 내부적으로 진짜 흔들렸는데 오늘도 보면서 다행이라고 느꼈던 것이 스크린에서 조인성의 클로즈업을 보는 것과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사실은 여기 상영관의 사운드 시스템이 아주 그렇게 최적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극장에서 이 탈출 장면들에서 막 울리는 저희가 막 그 극장을 기준으로 만들었던 사운드와 이 화면의 박력들이 이것이 OTT로 봤을 때 저 그 선택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맥스 첫 테스트 시사할 때가 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밀수 촬영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밀수 배우들하고 우리 모가디슈 배우들이 같이 섞여가지고 막 영화를 봤었는데 그때 이게 극장 개봉을 강행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가 또 돌이켜보니까 오징어 게임 1편이 막 이제 오픈이 돼가지고 막 이제 그 올라올 때서 맞지? 그러니까 이게 막 다들 이제 관심이 막 이제 쏠리고 있는데 약간 외롭게 여기도 있어요 뭐 이런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 약간 근현대사를 듣는 것 같기도 하고 다시 한번 세 분이 이렇게 극장 개봉을 결정해 주셔서 가능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왜냐면 OTT로 갔으면 저희가 이거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못 보거든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그런 제안이기도 한데 세 분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재밌는 영화잖아요. 모가디슈는 다시 봐도 너무 재밌는 영화고 지금이야 이렇게 대화에 집중하시느라고 영화에 대한 생각들을 디테일하게 못하셔도 돌아가시면서 끝나고 돌아가시면서는 이 영화 남긴 정말 여러 가지 질문들을 품게 되실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약간 오늘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최근에 그 수우파를 보고 있어서 그런지 이 영화는 동무도 좋고 군무도 좋고 어떤 측면에서 하이앵글도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들은 정말 뭐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수준이고 특히 관계들도 관계성이 이렇게 진득하게 갈 수 있는 러닝타임이 아니거든요. 계속 상황이 바뀌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하지 않은 주요 인물들의 전사가 다 그려지는 되게 촘촘한 캐릭터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물들을 만드시는 시나리오 과정에서 대표님과 또 감독님 어떤 이야기들 나누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조인성 배우님께는 이 시나리오 처음 읽고서 어떤 감정들 드셨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실제 발생했었던 사건을 기반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영화 만들 때 되게 현실하고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세계를 다룰 때도 이렇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취재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뭐 아라한 같은 영화를 만들 때 막 그 전국의 막 도인들을 만나서 뭐 취재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영화는 이제 너무 특별한 일을 겪은 분들이 생존에 계시기 때문에 일단 강신성 대사님께서 실제로 출판하신 책을 보고 만나 뵙고 다만 이제 북한
쪽 사람들은 만날 수가 없으니. 근데 뭔가 이제 되게 긴 시간이 흘러서 안에서 기억이, 그러니까 사실보다는 자신이 이제 기억하고 싶은 것들이 더 크게 좀 되어 있고, 뭐가 약간 아귀도 좀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전방위적으로 이때 당시에 모가디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일단 알아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근데 마침 다행히 그때 그 미국의 그 미국 대사관 그 CIA 문서가 30년이 지나서 이제 기밀 해제가 돼가지고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그 문서를 제작진에서 입수를 하고, 그리고 실제 소말리아에서 그 모가디슈에서 이 탈출을 하셨던, 그때 당시에 국영방송국에 근무를 했었던 분의 숙이 또 구해져 있고, 그리고 지금 한국에 그 소말리아의 그 유학생들이 한국에 와 있는 학생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 학생들을 수배를 해가지고 그 소말리아 출신 유학생이 저희 회사에 출근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저녁 시간에 소말리아에 있는 저 아빠한테 막 연락해가지고 뭐 무슨 일이 있었어 뭐 이거 듣고 뭐 우리가 받아 쓰고 하면서 일단 그때 벌어졌었던 상황들을 쭉 일단 저희가 그 만드는 내부의 연출 제작부들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확인을 했죠. 그때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이, 사람의 시체로 바리케이트를, 사람을 쌓아서 바리케이트를 쳤다라는 기록이 있고, 그 실제로 북한 대사관이 지금 영화 속에서는 한번 침략당하는 장면, 침탈당하는 장면이 한 번 나오는데 실제로 8번을 습격을 당했대요, 반군들한테. 그리고 지금 영화에서 묘사되는 것보다 훨씬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었고, 근데 이제 그런 실제 벌어졌던 일들을 들으면서 어떻게 수위 조절을 해나가고, 근데 이제 여기서 실제 사건에서 이제 유지하려고 하는 건, 탈출했던 당시에 14명이 탈출을 총알이 막 난무하는 곳을 뚫고 20여 분 정도를 탈출했는데 한 사람만 죽은 것이 사실인데, 너무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얘기 들어보니까 반군이건 정부군이건 그때 이제 이 훈련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특히 이제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AK 소총 같은 것들이 명중률도 되게 낮고, 그리고 훈련이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잘 못 맞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냥 생으로 하면 이상하지 않을까. 일단 한 사람이 사망한 것은 거기에서 더 오버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말이 되게 어떻게든 이제 좀 막 짜맞춰 본 것이 막 책을 덮고 뭐 모래주머니를 달고 한다라는,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에서 없었던 거예요. 뭐 이제 그런 아이디어들을 덧댄 다음에 어쨌건 그 구성원들은 명확하게 있으니까 이들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대척점을 두고 어떤 지점에서 이들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지점을 줄까를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한국 사람은 밥상머리 인식,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이, 왜냐면 우리가 은근히 식문화라는 것이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를테면 수저와 젓가락을 사용한다고 해도 일본과 중국과 우리나라가 굉장히 밥상에서의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죠. 북한과 우리는 사실은 북한은 지금 어떻게 보면 달나라는 것보다 더 어려울 거예요. 북한을 간다는 것은. 하지만 같은 말을 쓰고, 여기서 보면 통역을 거치지 않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상대는 남한과 북한이죠. 그리고 밥상머리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서로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고 있고, 서로가. 하지만 서로가 교류한다는 것은 들키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모가디슈에서는 북한 쪽 인물들한테 자막을 쓴 것이,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받아들이기에
북한을 뭐 한민족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국가의 개념으로, 다른 국가의 개념으로, 이를테면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분리되는 것 같은 지금 약간 그런 정서적인 현상들이 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큰 배경 안에서 인물들이 각각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기능하고, 이들이 그 개인과 개인의 관계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보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것을 끌어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장치들을 찾고, 근데 그 부분에서는 사실 배우의 역할이 진짜 커요. 감독이 아무리 뭘 이렇게 짜도 배우가 그걸 설득을 시키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를테면 허준호 선배님이 그 이명수 대사가 그 담배 한 대 쭉 피는 장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어떤 설명 없이도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심리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 설명이 되고, 김윤석 선배님이 그 진짜 무능한 공무원인 것 같으면서도 이 사람이 되게 비겁한 사람인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그 인간이니까 해야만 하는 어떤 당연한 선택이 있어서 자기도 강하게 주장은 하지 못하지만 되게 조심스럽지만 흔들리는 그 동공을 한 채로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라고 하는 선택의 지점 같은 것들은, 그것은 어떤 배우가 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너무 달라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결국은 관객분들이 이 영화 속의 인물들에 대한 어떤 좋은 감정을 가지셨다면 그것은 결국 배우들이 너무너무 잘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독은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캐스팅이 끝나면 영화 연출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훌륭한 영화 연출하시고서 겸손한 말씀을 해주신 우리 이승환 감독님께 박수 한번 드립니다. 조인성 배우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면 좋을지 아니면 강희정 대표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면 좋을지 혹시 네, 하지만 대답 전에 이야기가 진지한 만큼 다소 분위기가 좀 떨어진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영화도 보시고 지금 거의 3시간째 앉아 계시는 걸로 예상이 돼요. 잠깐 일어섰다가 허리도 풀고 진짜 그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사진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안 일어서고 편하게. 왜냐면 지금 눈을 감는 분이 좀 몇 분 봤어요. 이러면 곤란해요. 네. 조인성 배우님 옆에서 모두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혼자 서 계시고 얼굴도 좀 이렇게 문질르시고 손가락도 폈다 우렸다 하시고 그래야지 또 우리가 또 긴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잠깐 한 10초 정도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찍으세요. 이쪽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우님. 조인성 배우가 현장에서도 이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배려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 이렇게 저는 진짜 생각도 못했는데 이렇게 관객분들의 척추 건강까지 이렇게 확실히 행사 중간에 포토타임을 배우님께서 직접 만들어준 경우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우리 조인성 배우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시나리오 받으셨을 때 조인성 배우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고혜정 선배님께서 굉장히 멋진 말을 해주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시나리오는 스케일표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미 시나리오가 나오면 그 안에 정답이 다 있는 거고, 나머지는 시나리오 그 이상의 감독님의 머릿속에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지, 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그건 배우로서 또 연출부는 연출부대로 또 제작부는 제작부대로 그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사건들과 마주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영화는 계속 스스로 진화했던 것 같아요. 현장 로케이션이 조금 맞지 않거나 또 우리가 섭외에 문제가 있을 때 동선도 바꿔가고 또 찍어보니까 캐릭터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풍부해지면
다음 시퀀스라든지 이런 것들 좀 윤석 선배랑 감독님과 저와 함께 만나서 또 시나리오 수정도 중간중간에 했었고요. 네, 그러면서 영화를 이제 완성해 나가는 재미가 감독님과 작업하면 그런 재미가 참 있는 게 유 감독님의 매력인 것 같고요. 저는 뭐 사실 캐릭터는 초반에 등장하자마자 이렇게 태권도를 하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캐릭터가 굉장히 열려 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렇게도 해도 되고 저렇게도 해도 되고. 근데 뭐 그렇다고 지나치게 가볍게 나는 보이고 싶지 않았고, 그렇다고 또 지나치게 무겁게 보이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있어서 감독님과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나누면서 결국에는 이 캐릭터만의 중도를 만들었던 것 같고요. 되게 어차피 이야기의 흐름상 마지막에는 장난을 못할 만큼 심각한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좀 초반에는 조금 관객들도 보면서 조금 접근성이 좀 편하게 이렇게 안내를 하고 싶은 욕심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탈출할 때는 어쨌든 각자의 생존 본능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벽돌을 쌓다 보면 멋진 성이 완성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작업에 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시나리오 단계에서 지금 캐스팅 이야기까지 좀 덧붙여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외유내용 내부의 기획이 아닌 외부의 기획을 받고 그 시나리오가 사실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닿았던 것이 아니어서 사실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덱스터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유승환 감독님이 마음껏 연출하셔도 좋습니다라고 100% 다 열어주신 점, 사실 거기로부터 좀 감독님도 많이 부담을 덜 받으시고, 근데 그 부담은 상대적인 것 같아요. 외면적으로는 부담 없게 다 열어준다고 하지만 그건 모든 권한과 책임을 여유내강이 다 져야 합니다라는 뜻이기도 했으니까. 근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매 순간 매 작품 할 때마다, 특히 감독님 영화를 할 때마다 이 이야기가 이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것들을 반복하지 않는 선에서 무엇을 더 진보시킬 것인가 라는 고민이 항상 있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군함도 이후에 유승환 감독의 다음 영화였기 때문에 누구보다 본인이 많은 심사숙고와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 역시 그 시나리오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는 편은 아니고 이 방향과 저 방향 중에 어떤 방향을 선택하건 선택한 방향 내에서 최고에 대한 것을 견지하는 게 또 저희 입장이기 때문에 시나리오 단에서는 사실 좀 더 줄이는 것, 그리고 엔딩의 심파적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눈물은 삼킨다.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 삼켰을 때 훨씬, 왜냐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엔딩에서 그 비행기에서 내릴 때 우리는 여기서 인사하고 나가면서 바로 후위바다 갈라지기 쫙 갈라져서 가야 되잖아요. 그 상황을 그 안에서 그 배우들이 보여줘야 그 먹먹함을 관객들이 그대로 다 느끼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사실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앞에 난이도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려웠던 것도 있지만, 왜냐면 아마 그 부분에서 펑펑 울고 싶은 배우들이 되게 많았을 텐데, 감독님도 그렇고 배우도 그렇고, 근데 그걸 계속해서 아주 삼켜야 한다. 왜냐면 돌아가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실 그게 이 영화의 가장 큰 비장미 중에도 하나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보면서 저거 참 저때 저렇게 선택하길 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고, 매 순간 제가 이제 아까도 인성씨 말씀하셨지만 제가 내년 2월 구정주 전우순 예상하고 있고, 그때 개봉할 영화가 또 휴민트라는 작품이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영화도 마찬가지로 이전과 정말 한 발자국이라도 정말 1m라도 10cm라고 하면 너무 미미하니까 1m라도 뭔가 더 전진할 수 있는 이야기, 만듦새건 감동의 포인트건 아니면 영화를 보고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이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의식하고 그 밑에는 절대 투자자에게 손해를 미치는, 그래서 이래서 한국 영화 문제라니까 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한다고 하는 게 사실 저의 가장 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지금까지는 모가디슈도 굉장히 큰 이익은 없었지만 손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건 최선을 다해 만들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최선을 다해 만들고 나서 개봉을 할 때는 정말 목숨 걸고 마케팅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견뎌나가고 멋지게 승리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낼 것이고, 또 그 모가디슈가 돌이켜보니까 가장 어려웠던 상황에서 또 가장 멋진 승리의 이야기를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사실과 약간 다른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마지막 장면 찍을 때 배우들이 엄청 울었어요. 그 후반에서 다 정리를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연출자가 개입을 해도 어떻게 안 될 정도로 그 비행기 안, 실제 비행기 안에서, 실제 저희 촬영의 마지막 촬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들이 4개월 동안을 그 모로코의 낯선 땅에 가가지고 4개월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이 내부에서 나중에 전기가 끊겼을 때 그 촛불로 조명하고 한 데는 인공 조명이 아무것도 들어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촛불들이고 불 지르는 거 다 실제 불 지르고 찍고, 그러니까 그 흐름과 그 화염의 고통들을 다 뚫고 정말 같이 전쟁을 겪은 것처럼 배우들은 그 안에서 지내고 나니, 이게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것이 약간 이제 개인과 역할의 분리가 안 되는 순간들로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거의 무슨 그 비행기 아니 막 그 통곡의 바다가 되는데, 이거를 제가 사전에 계속 얘기를 해도 이게 어떻게 통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가짜로 하게 되면 이거는 또 너무 이상해지고, 그래서 이제 다행히 남자 배우분들이 이제 이것들을 좀 냉정을 유지를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편집을 하면서 그리고 녹음 작업 단계에서 정리가 많이 됐던 그 과정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강희정 대표께서 저희가 뭐 촬영을 할 때 마케팅 딸에서 목숨을 건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목숨을 걸진 않습니다, 저희가. 그렇게까지 뭐 영화만 하는 게 목숨 걸 만한 일은 아니라고. 제가 흐트러지네요. 근데 다 했어요. 네. 감독님, 네. 아니 제가 그 편집단에서 심판을 찍을 때는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지만, 어쨌거나 저희가 마무리해서 이 우는 장면으로 마케팅 방향, 제작 방향에 가면 안 되잖아요. 안 울었다는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감독님 진짜, 감독님과 배우분들 최고의 조건에서 마케팅단을 알려줄 수 있도록 저와 나머지 제작진 마케팅 스태프가 목숨 걸고 한다니까요. 그런 거 아시죠? 제 건 다 자고 먹을 건 다 먹고 합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방금 강혜정 대표님께서 저는 그냥 두 분이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마치 닭싸움이라도 하는 것처럼 다리를 중간에서 많이 곤란해요. 네. 이제 조인성 배우님 연기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감독님이 아까 배우들의 몫이 크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가디슈는 뭐 개봉 당시 프로덕션의 승리다라는 이야기들이 워낙 많았지만 배우들의 영화이기도 해요. 그 4명의 주요 남자 배우들이 마치 테너, 바리톤, 알토, 소프라노처럼 각기 다른 음성으로 어떤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고, 많이 부딪히진 않지만 정확하게 부딪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조인성 배우님은 그 마지막 헤어질 때 장신만 할 수 있는 허준호 배우님과 손을 길게 뻗어서 악수하는 그 장면도 약간 눈물 버튼이거든요. 그 단신들은 좀 할 수 없는 그런 시퀀스를 또 만들어내셨는데, 배우님들과의 연기 호흡 어떠셨는지 이야기 좀 좋겠습니다. 워낙 그 윤석 선배랑 허준호 선배님이 중심을 잡고 계셨고요. 저 역시 저는 이렇게 브릿지 같은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영화 안에서와 달리 또 이제 저희는 같이 생활했었으니까 그런 얘기들이 더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 게, 한 숙소를 쓰면서 진짜 마을을 이루고 사는 듯한 느낌으로 저희가 실제로 살았어요. 또 남쪽은 남쪽대로, 또 북쪽은 북쪽대로. 왜냐면 촬영이 같이 있는 날도 있지만 북쪽을 찍으면 또 남쪽은 쉬고, 남쪽이 찍는 날이면 또 북쪽은 쉬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 제가 이제 많은 모국품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한국에서 많은
모품들을 보내주셔가지고요. 제가 약간 배급하는 느낌으로 오늘은 북쪽 사람들이 좀 한 잔 먹는다고 하는데 소주 한 뭐 2병 정도 좀 줄 수 있냐. 아이 2병 좀 그런데 막 이러면서 이렇게 재미나게 지냈던 기억도 있고 실제로 배우들끼리 이렇게 사적으로 자주 만나고 친하게 되다 보니까 좀 끈끈함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민망함 없이 현장에서 이렇게 무대에 놓여줄 수 있는 그게 가장 큰 힘이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모가디슈는 정말 앙상블이 빛나는 그런 작품이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관객분들 이야기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영화 모가디슈에 대한 이야기도 좋고 또 외은혜가 영화사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도 손들어 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 겁니다. 이쪽 제일 앞줄에서 제일 먼저 손들어 주셨거든요. 네, 스태프분 어디 계실까요? 네, 이쪽 제일 앞쪽에 계세요. 그냥 말씀하세요. 제가 통역할게요. 네, 여기 들리니까. 네. 강대진이 좌천된 이유가 뭐냐고 질문했습니다. 딱 보면 좌천될 것 같잖아요. 강혜정 대표께서는 작은 소리로 여자 문제? 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저희가 영화 속에서는 못 봤지만 혹시 조인성 배우님께서 강대지 캐릭터 준비하시면서 전사로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으셨으면 이야기 나누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뭐 그게 구체적으로 이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라인들이 있고 그리고 뭐 그게 뭐 소위 말하면 그 성골이냐 아니냐 뭐 그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뭐 성격도 있었겠죠. 여러 가지가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염려함을 가지고 있는 친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직함은 있어도 그래서 이제 그런 정치적인 상황에서 밀려나서 이제 보직을 이렇게 받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렇게 추정하고 연기를 하긴 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강대진 캐릭터는 이 안에서 제일 유연한 인물이어서 그 룰을 바꾸거든요. 이 방향을 계속 바꾸는 인물이어서 조인성 배우님의 말씀을 들어보시면 아마 뭐 여자를 살짝 바꾸다가 좌천됐을 때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다른 관객분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가운데 파란 옷 입은 관객분한테 마이크 드릴게요. 마이크를 좀 건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그 모가디슈 말고 다른 영화에 대해서 여쭤봐도 되는 거죠? 그럼요. 그 내용이 F1은 안 될 것 같고요. 휴니트 관련해가지고 네,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그 휴니트를 보면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고 가야 되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게 블랙요원 처형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휴민들은요. 알고 있어서 보시려면 마음가짐보다 예매를 먼저 하셔야 돼요. 예매요? 예매를 먼저. 예매요? 그런 당시에 저희는 솔직히 마음가짐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재밌게 보면 되는 걸까요? 아직 뭐 모가디슈하고는 또 많이 다른 영화고요. 저희가 만든 영화 중에 가장 결이 비슷한 것은 아마 토렌맨하고 베를린하고 제일 비슷할 것이고 실제로 베를린하고 연결이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 영화가 직접적으로 영화를 보시면 알게 될 거고 그리고 여기서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조인성 배우가 성인 연기를 한다는 것. 여러분들 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성인 연기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저는 사실 모가디슈에서의 이 감청사관은 좀 그냥 개성 있는 캐릭터 연기라고 생각을 하고 미성숙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와 작업을 한 그 밀수도 사실은
되게 쿨가인 것 같지만 약간 저는 미성숙한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되게 멋있지만 휴민트에서 조인성 배우의 모습은 좀 어른의 모습이에요. 그 키다리 아저씨 같은.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그러니까 가공의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좀 제가 촬영하면서 약간 남자가 봐도 반하는 지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강창서가 왜 좌천됐냐라는 질문에 그거에 제가 조금 첨언하자면 강창서가 좌천된 인물뿐만이 아니라 이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약간 나사가 풀린 인물이었으면 했거든요. 왜냐하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재난의 현장에 갔을 때는 어떻게든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뭔가 약간 모자른 사람들이 이 재난의 현장에 있을 때 가해지는 서스펜스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잘 못 뭉칠 것 같고 개인은 개인대로 해결 능력이 잘 없을 것 같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휴민트는 좀 완전히 다른 영화예요. 그러니까 그 각각 개개인들이 되게 자기 위치에서 단단한 사람들인데 인간이다 보니까 흔들리는 어떤 지점들 때문에 이제 위기를 맞이하는 점들이 생겨서 박정민 배우나 신세경 배우, 박해준 배우 이 배우들의 되게 또 멋진 매력을 보실 수 있는 영화가 되게 하려고 지금 후반작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부탁드립니다. 근데 거의 7, 8개월 전에 선예매를 독려하셨는데 여러분들 휴민트에도 내년 2월에 개봉한다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미성숙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밀수에서도 그렇고 지금 모가디슈에서도 그렇고 그 덕분에 어른인데도 천진함을 기대할 수 있는 인물을 조인성 배우님이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감독님께서 좀 성인 연기라고 해서 모두가 놀랐지만 저희가 성숙한 연기 정도로 정정을 해서 이상한 기사 안 나가게 여러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관객분 계시면 네, 이쪽에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손 들고 계신 분한테 마이크 드릴게요. 네, 해외 관객분 바로 옆에 예, 이쪽에 너무 올라가셨어요. 네. 네네 이쪽에. 아 네네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는 세 번째 모가디슈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도 계속 그렇게 느끼고 하고 있고요. 사실 하나 질문만 드리고 싶습니다. 그 모가디슈에서 그 조인성 배우와 그 구교환 배우님을 같이 연출하셨고 그 재미있는 케미도 보여주셨어요. 뭐 앞으로는 그 조인성 배우와 그 구교환 배우님을 그 혹시 감독님이 같이 연출하시는 게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혹시 그 둘이 배우를 다시 연출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네, 그리고 그 어떤 장르이고 그리고 어떤 이유로 같이 연출하실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그런 계획이 있진 않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영화를 만든다는 것이 뭐 이게 계획대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저는 구교환 배우가 그러니까 지금도 독립 영화를 많이 만들고 활동하고 하지만 그 인디씬에서 그 활발히 활동했던 때부터 제가 팬이어가지고 이 영화 이전부터 제가 프로포즈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뭐 일정의 문제라든지 뭐 여러 이유 때문에 못하게 되다가 모가디슈에서 하게 될 수 있었죠. 조인성 배우도 처음부터 모가디슈 할 때 왜냐면 저하고 이제 인연이었고 너무 큰 그러니까 옛날부터 되게 그 큰 스타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멋진 배우가 나하고 일할 리가 뭐 이러다가 만났는데 그러니까 전혀 생각을 못하다가 만났는데 너무너무 편하게 저한테 마음을 열어줘가지고 아까 이제 뭐 그 얘기하면서 영어 대사 때문에 대본을 받고 뭐 그 한 번 거절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도 본인이 진짜 그걸 매몰차게 했던 것이 아닌 게 제가 수정을 하긴 했는데
그것이 막 드라마틱하게 대사를 줄이고 한 게 아니라 그 다시 건네는 대본에서 발음 기호를 한글로 다 써가지고 이 정도면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본인이 이걸 거절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부분이 취약하고 하니 이것을 좀 인지를 하셔라라고 사인을 미리 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 조인성 배우가 굉장히 영리한 선택을 한 것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영어를 구사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에 실제 80년대 90년대 지금처럼 영어가 뭐 AI로 막 영어 공부를 하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실제 그 시절에 이 해외 주재원으로 활동하셨던 많은 분들이 구사하는 영어를 보면 그렇게 막 유창한 발음이 아니어도 그냥 이렇게 뜻만 전달되게 하는 근데 진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를 자막 없이도 들을 수 있는 영어를 구사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배우의 힘인 것 같아요. 그걸 관객들한테 막 설득을 시킨 것이. 그러니까 워낙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두 배우가 또 한 스크린에 스크린에서 볼 수 있다면 되게 좋죠. 저도 기대를 하고 있고. 근데 지금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 시나리오가 있건 계획하는 게 있건.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없고 자연스럽게 이 두 배우가 또 관객 여러분들께 멋지게 보여줄 수 있는 뭔가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안 할 이유는 없겠죠. 네.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기분이 되게 좋았던 게 무대에 있었던 여러분들도 많이 계셨을 텐데 너무 이제 최참사관과 강참사관이 비극적으로 장면에서 헤어지잖아요. 근데 무대에 있을 때 또 두 배우님이 얼싸안고 다니셔가지고 그걸 보는 기분은 또 좋더라고요. 조인성 배우님, 구교환 배우님과 연기할 때 어떠셨는지 짧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환이 너무 훌륭한 배우이고 좋은 또 동료이자 또 좋은 후배인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또 큰 영화에 처음 또 그 작업을 처음 하다 보면 또 현장에서 또 낯선 독립영화와 다르게 좀 낯선 현장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교환이가 힘들어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우리가 서로 친해지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서로 도우면서 촬영했던 기억이 있고 역시나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해서 화면 속에 스크린에서는 정말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보여질 수 있을 정도의 연기력을 가진 그런 멋진 후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또 만날 날을 스크린에서 뵐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꽤 많이 지나서 1시간이 조금 넘었거든요. 질문을 한 2분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쪽에 손을 번쩍 들어주신 관객분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로 한 123번은 본 것 같은데요. 123번 다 재밌게 봤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저는 업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챗 GPT 영향을 좀 받고 있거든요. 혹시 우리 유 감독님이나 배우님도 시나리오 하다가 안 풀리시면 챗 GPT 이용하시는지, 우리 배우님도 혹시 그 캐릭터 분석하는 이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123번 보신 분의 질문이 챗 GPT 이용하냐는 게 너무 신선하긴 하네요. 네. 좀 재밌는 질문인데 저한테는 지금 현재 좀 굉장히 큰 질문이에요. AI의 이 문제는. 제가 AI에 대해서 되게 충격을 먹었던 게 한 몇 년 전에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CES라고 하는 전자박람회를 가서 거기에서 최근 AI 기술의 이 현재를 접하고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와 이런 세상이 온단 말이야 했는데,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SF에서 보던 그 모든 것들이 구현이 되고 있는 걸 보고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AI 전문가들을 막 만나면서 자 AI가 그럼 창작에서 들어와서 우리가 이거에 매몰되지 않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를 가지고 꽤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공을 들여서 막 전문가들을 만나고 활용하고 했거든요. 물론 AI를 저도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사람 이름, 그러니까 겹치지 않는 어떤 공간의 이름, 이를테면 우리가 지역이나 어떤 회사 이름 이런 걸 할 때 겹치지 않는 이름을 좀 찾아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제가 AI 관련해서 카이스트 정재승 박사님하고 진작에 AI로 할 수 있는 이 스크립트
그러니까 각본을 개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좀 이렇게 진지하게 해봤었는데 실제 카이스트에서 그 뇌파를 이용해가지고 그 뭐 쌍방향으로 만드는 이야기라든지, 그러니까 지금의 AI처럼 뭔가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성향을 분석해서 뭐 만들고 뭐 이런 것에 대한 테스트를 실험을 했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참가자들이 참가했을 때 그 즐기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즐기긴 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만족도가 되게 떨어진다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특히 인터랙티브로 뭐 쌍방향으로 만드는 얘기라든지 뭐 이런 스크립트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근데 왜 그런가 했을 때,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극장용 영화의 미래에 대한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간은 어떤 것을 그 경험하고 나면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데, 이를테면 그러니까 너무 개인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이 개인의 경험이 누구와 그 공유할 수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저는 그런 의미에서 AI에서 지금 이제 부천에서도 저도 지금 AI를 가지고 하는 만든 영화를 가지고 하는 것들에 대한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어떨지 결과물도 궁금하지만, 근데 결국 그것이 우리가 왜 커피를 마셔도 되게 좋은 그 머신에서 그냥 이렇게 뽑아주는 커피와 이 사람이 내려가지고 해주는 커피와, 이게 사실 저런 커피 맛 차이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에게 정성이 내가 느껴지는 거 이게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인류가 앞으로 가면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AI가 없이 어쨌건 뭐 20년 넘게 영화를 만들어 왔었는데, 그러니까 제 후배들은 뭐 그것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면서 자기의 도구로서 잘 뭐 쓰는 세대들이 나올 수 있고 저도 그게 궁금해요. 근데 하지만 저는 도구 이상으로 거기 기대는 순간 제가 게을러지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스스로 조심하고 있어요. 그리고 AI가 거짓말도 좀 많이 하고 잘못된 정보도 되게 많고, 봉준호 감독하고 그 챗GPT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야, 그 챗GPT가 내가 도둑들을 만들었다고 나온다? 걔 되게 이상해. 그러니까 감독마다 한 번씩 이렇게 자기 이름을 쳐보고 막 뭘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박찬욱 감독님은 무슨 괴물을 연출했다고 나오나 마더를 연출했다고 나오고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그 오류도 많고 그 맹신하기는 너무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네, 감독님 답변까지 들으니까 부천국제 펜타틱 영화제에서 외윤의 강의 20주년 이후를 묻는 아주 좋은 질문이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인성 배우님과 강정 대표님의 답변도 듣고 싶은데 답변을 듣기 전에 부천 측에서 깜짝 이벤트를 하나 준비하셨다고 제가 지금 긴급 연락을 받아가지고 이벤트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벤트를 어디서 하신다는 건지 이쪽에서 오시나 봐요. 네. 외윤의 강 축하 케이크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 그림에 여러분들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짝패와 저쪽에 뭘까요? 짝패와 모가디슈 케이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촛불 붙이거나 이런 행사가 있나요? 네. 촛불은 없으니까 그러면 감독님 이거 안고 좀 마지막까지 좀 함께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앉지 말까요? 다시 가져가실 거예요? 사진 한 번만 공식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네, 객석 보시고 네, 여러분 손을 한번 좀 흔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외윤의 강의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케이크는 네, 잠깐 회수했다가 다시 주신다고 합니다. 네.
진짜 생각 못했는데 근데 네. 먹고 싶게 생기진 않았네요. 살짝 붙어 있으니까 20주년을 맞는다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 두 개의 케이크를 상징적인 짝패와 모가디슈를 준비해주신 부천 국제영화제 측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해주시겠습니다. 흑역사 외유내강의 작품들을 다 모아서 지난달에 CGV에서 또 상영을 했었고요. 아마 그 자리에서 좋아하는 작품들 보러 가셨던 관객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여기 뭐 감독님 초창기 작품부터 쭉 따라오셨던 영화 팬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세 분 만나 뵙는 게 더 벅차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까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조인성 배우님 작품도 무려 2작품이나 더 남아있고 외연의강도 20년 이후에 또 얼마나 더 갈지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제작사이기 때문에 관객분들 오늘 만난 것을 기점으로 응원과 또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시면 좋겠고 먼저 내년에 개봉한다는 휴민트에 가장 큰 관심을 보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님 우실 것 같은 눈빛이어가지고 네, 저희가 그러면 좀 간단한 질문을 세 분께 드려보고 싶어요. 조인성 배우님께는 본인이 출연한 작품을 제외하고 개인적으로 가장 좀 아끼고 자주 꺼내보는 외연의강의 작품이 있다면 짝패. 짝패를 좋아하는 이유도 여쭤봐도 될까요? 감독님 오아시스라는 영화에서 연기 보셨어요? 근데 배우셨던 거 아시는 분 많으시죠? 네. 저는 최근에도 다시 봤는데 어쨌든 그 정동원 감독님, 그러니까 상징이잖아요. 정동원 감독님은 한국 액션 영화의 어떤 전설이자 상징인데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영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영화는 짝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영화사의 귀한 작품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리고 이범수 선배의 연기가 그 충청도 말을 그렇게 맛깔나게 하시면서 그 여러 가지의 그 엔터테이너적인 어떤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전 짝패를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합니다. 그 다음은 주먹이 온다,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너무 많죠. 사실 아마 조인성 배우님 꼽으시라고 하면 10편도 넘게 꼽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의 모가디슈가 되게 풍성한 오케스트라 같은 영화라면은 짝패는 정말 미니멀한 영화거든요. 그 감각을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 못 보신 분들은 꼭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희정 대표님 어떤 영화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저희 회사 작품 중에 갑자기 여기서 다른 회사 작품 꼽는 건 이상하잖아요. 저는 여전히 제 인생의 영화는 죽거나 하고 나쁘거나일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그 영화는 한 청년이 그냥 자기가 영화를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초심을 이렇게 단편부터 만들었고 그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영화를 해야겠다는 저 역시 꿈을 꿨고 꾸면서 왔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도 사실 죽거나 하고 나쁘거나의 그 초심이 나에게 정말 저는 죽는 날까지 1%라도 살아있다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좀 신념을 다지는 영화들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보면 볼수록 아이고 이렇게 되는 장면들이 있는 그런 초심만 그 마음만 잃지 않고 싶을 때 가끔 꺼내봅니다. 네. 네, 들어보는 소원 감독님 어떤 작품 다 나의 새끼 같은 작품들이지만 자식 같은 작품들이지만 한 작품 꼽아주신다면 단 한 편을 꼽으라고 하신다면 아직 공개되지 않은 다음 영화. 그러니까 저는 영화를 만들 때 애초 영화를 시작할 때도 그렇고 제가 어느 순간 본의 아니게 무슨 흥행 감독이 돼버렸는데 그게 얼마 안 되거든요. 사실 저는 데뷔하고 나서 10년 넘게 그냥 고만고만한 흥행 실적을 가지고 항상 위태위태한 감독이었고 저의 목표는 그거에서 영화 한 편만 터트려서 팔자를 고치는 것은 원하는 것이 아니었고 지금도 그걸 원하진 않고 팔자는 고쳤죠. 이미 저희 그 데뷔작을 만들면서 저희의 목표는 외유내강의 목표는 저를 비롯해서 다음 영화를 만들 수 있는 만큼의 성과를 거둔다. 그러니까 그것은 흥행이 안 돼도 관객분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그 지지를 받는 코어층의 관객이 존재한다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예전에는 그것을 이제 비평적 지지라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너무 많이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너무 큰 흥행을 한다고 해서 그게 이렇게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영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성과. 그래서 내가 다음 영화를 하면서 내가 실수했던 것을 조금 더 개선할 수 해 나간다면 어느 순간에는 나도 꽤 괜찮은 걸작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가고 있고, 이 자리에서 저희가 20년을 버티면서 되게 한국 영화가 여러 가지 격변을 거쳤는데 저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일종의 회사 거래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큰 자본의 제안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저희의 좀 자부심이라면 자부심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더 좋은 환경에서 막 이렇게 이럴 수도 있지만 어떤 절박함을 한쪽에 가지지 않고 간다면 되게 쉽게 그 달콤한 것 안에 들어있는 독을 모르고 삼키고 나서 더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들이 만든 영화들에 대한 자부심은 있지만 또 만족하진 않거든요. 다음 영화가 저희 대표작이 되기를 우리가 만든 대표작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가짐으로 계속 하나하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길었던 행사를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1시간 반이라는 게 앉아서 아까 조인성 배우님 말씀처럼 영화 2시간 보시고 지금 3시간 반째 아바타 시간 정도 앉아 계시는 거거든요. 고마운 관객분들이시고 여러분들도 세 분 말씀 들으면서 더 많이 매력에 반하셨을 것 같고 이 세 분 모두가 저한테는 감독님의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를 극장에서 개봉해서 봤다는 게 저는 되게 기쁜 일이거든요. 한국 관객으로서. 그러니까 개성이 고유성이 되고 그 고유성이 신뢰성이 되는 거는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어려운 것들을 해내신 세 분을 저희가 이 자리에 모셔서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관객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세 분의 간단한 끝인사 말씀 드리면서 오늘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냥 들으면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20년간 하면서 제가 다음 20년을 기획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잠깐 해봤는데 20년은 너무 길다. 저는 아까 유광국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그 다음을 하나하나 공들여 만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사실 어떤 자리에서 그런 말씀 나눴는데 철저하게 반성하고 그리고 그걸 복귀해서 더 멋진 영화로 그리고 더 아까 말씀하신 신뢰할 만한 선배로서 영화인으로서 한국 영화를 사랑하는 관객분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작품 만드는 그런 회사로 계속 남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일단 모가디슈 관람하러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자리 끝까지 지금 화장실 가고 싶은 분들도 되게 계실 텐데 제 재미없는 얘기 막 들어오셔서 다 조인성 보러 오셨는데 쟤는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거야? 저 알아요, 저. 그래요? 네, 복 받으실 거예요. 우리 외유내강에서 또 저 법인 창립작이었던 짝패의 그 주인공인 정도훈 감독이 출연하는 발레리나의 정도훈 감독 출연하거든요. 그것도 봐주시고 8월에 새영화 악마가 이사 왔다 엑시트의 이상민 감독의 새영화도 있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할 거잖아요. 몇 주 있다가. 한국 영화계 실제로 어렵고 제가 90년대 초에 영화계에 들어와서 저도 한 30년이 넘었네요. 조수 시절부터 치자면 항상 영화계가 어려웠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요즘은 좀 약간 역대급이긴 해요. 이게 좀 다른 어려움이에요. 이게 좀 저도 겪어보지 못했던 어떤 상황이라 약간 우리는 지금 빙하기에 있는 공룡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세상의 모든 만물 이치를 보자면 모든 것은 언젠간 소멸하죠.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고. 근데 지금은 안 죽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그냥 힘들긴 하지만 저희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 다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 힘들잖아요, 사실. 사는 게 힘든 거잖아요. 영화계에서 영화 만드는 사람으로서 이게 징징대면 안 되겠다. 더 힘든 사람들 많은데 사실 영화 이거 뭐 안 봐도 살잖아요. 근데 뭐 이게 왜 뭐가 좋다고 이렇게 몇백억씩 들여가지고 이렇게 2시간 동안 전화기도 못 키게 하고 뭐 앞좌석도 차지 말라고 하고 왜 이렇게 보라고 그러나. 그러면 그만큼 저희가 그런 가치가 있는 뭔가를 아주 재밌게 만들고 어떤 가치가 있건 하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뭐 한국 영화계 전체를 제가 대변하는 건 아니고 저 스스로 그리고 우리 만드는 스스로 그냥 돌아보면서 그만큼 값어치 있는 그 가치 있는 걸 만들어야 되겠다. 물론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지만 스크로볼락에 나오는 대사처럼 재능이 없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목숨은 걸지 않지만 그래도 정성은 들이니까요. 하여튼 정성 들여서 또 다음 영화 만들고 하여튼 뭐 극장이 없어지고 뭐 하기 전까지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영화 얘기를 해서 참 반갑네요. 네. 감독님과 한 6개월 정도 같이 또 영화를 찍으면서 또 이렇게 영화계에 대한 걱정도 굉장히 걱정에 많은 대화도 나누고 했지만 뭐 뾰족한 방법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현실이고 이게 현상이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모든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멸하듯 무상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변해가거든요. 그 변화를 또 인정해가면서 극장의 관객들이 찾아주실 때까지, 영화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좋은 작품을 남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내년에 감독님과 또 작품한 휴민트라는 작품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는 또 호프라는 영화로 또 여러분들을 만날 예정이고요. 이렇게 극장에서 제가 출연한 영화로 여러분들을 언제까지 만날지 정말 모르는 일이죠. 어쨌든 만나는 동안 우리 계속 이렇게 소통하고 한 장의 추억 남기듯이 이런 자리를 많이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큰 외인회관의 앞으로, 그리고 먼저 휴민트보다 먼저 개봉하는 8월달에 악마가 이사 왔다에도 여러분들 많은 예매권 열릴 거거든요. 예매 부탁드립니다. 저희 같이 박수로 이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